매캐한 화약 냄새와 귓가를 찢는 총성이 백호 신병 훈련소의 오후를 채우고 있었다. 흙먼지가 자욱한 사격장에는 짙은 녹색 군복을 입은 훈련병들이 일렬로 엎드려 있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역력했다. 표적지 확인 200m 전방 고정 표적, 사격 개시.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냉정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수연 교관이었다. 그녀는 다른 교관들처럼 우람한 체격을 가지지도 위압적인 목소리를 내지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녀리다고 할 수 있는 체구에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 전부였다. 그 때문에 일부 훈련병들, 특히 힘 좀 쓴다는 무리들은 그녀를 은근히 얕보고 있었다. 여자가 교관이라니 운 좋게 편한 보직 받은 거겠지 하는 식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외였다. 고요한 호수 같으면서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은 사격장을 가로질러 모든 훈련병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땅따당. 그때였다. 규정된 사격 속도를 무시하고 한 훈련병이 반가쇠를 연달아 당겼다. 명백한 과시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사격장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박도준 훈련병.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배경 덕분에 입소 첫날부터 유명세를 탔고 건장한 체격과 오만한 태도로 금세 제 주변에 무리를 만든 인물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순간 사격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도준 훈련병, 사격 중지! 확성기를 통하지 않은 이수연 교관의 목소리였다.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고 단호한 음성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박도준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유령처럼 소리 없는 움직임이었다. 박도준은 기분 나쁘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 잘못 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되물으며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여자가 자신에게 명령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다. 규정 위반이다. 이수연은 그의 도발적인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사격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 우선이다. 전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었고, 아,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도준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피식 웃었다. 그의 옆에 있던 무리들도 덩달아 킥킥거렸다. 그들에게 이수연의 경고는 그저 잔소리일 뿐이었다. 이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도준을 1초간 응시했을 뿐이다. 그 짧은 순간, 박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감정 없는 눈빛이었지만 마치 자신의 속내까지 전부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압박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사선 통제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훈련병 식당은 고된 훈련을 마친 이들의 식욕과 소음으로 가득했다. 김민준 훈련병은 배식받은 식판을 들고 조심스럽게 빈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는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훈련소 생활에 유독 힘들어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앞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도준과 그의 무리들이었다. 여의, 김민준, 그렇게 빌빌대서 훈련은 제대로 받겠냐. 박도준이 비아냥거리며 김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당황한 김민준이 뒤로 물러서려던 순간 박도준의 발이 슬쩍 앞으로 나왔다. 또 김민준은 그대로 발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식판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식당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아, 미안, 발이 거기 있는 줄 몰랐네. 박도준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말투로 말하며 과장되게 웃었다. 그의 무리들도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꼴 좀 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놈. 저런 놈도 군인이라고. 세금 아깝다. 진짜.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김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음식물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몇몇 훈련병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다. 박도준의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모든 광경을 식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하던 이수연 교관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그대로 멈춘 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엎드려 있는 김민준과
그를 둘러싸고 조롱하는 박도준 무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도, 연민도 아닌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깊고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훈련은 2km 완전 군장 구보로 이어졌다. 20kg이 넘는 군장을 짊어지고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을 달려야 하는 신병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태양은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었고 공기 중에는 훈련병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군화가 땅을 구르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죽을 상을 하고 대열을 맞춰 달리는 와중에도 박도준과 그의 무리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그들은 타고난 체력이 좋았고 일부러 힘을 과시하듯 서로 농담을 던지며 달렸다.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은 늘 한 곳에 머물렀다. 바로 대열에 가장 뒤처져서 간신히 발을 옮기고 있는 김민준이었다. 김민준의 얼굴은 이미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 짓눌렀고 폐는 터질 것처럼 아팠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를 보며 박도준이 낄낄거렸다. 야, 저것 좀 봐. 거의 기어가는 수준 아니냐? 저러다 진짜 죽는 거 아냐? 우리가 관이라도 짜줘야겠네. 그들의 비웃음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김민준의 마지막 의지마저 꺾어버리려는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박도준은 보란듯이 속도를 늦춰 김민준의 옆으로 다가갔다. 여이, 김민준, 힘들면 그냥 포기해. 너 같은 약골은 어차피 군생활 못 버텨. 괜히 우리 발목 잡지 말고. 그가 말을 마치며 실수인 척 김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가뜩이나 휘청거리던 김민준은 그대로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나왔지만 여전히 누구도 그를 부축하려 들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열의 선두에서 훈련병들과 똑같이 심지어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차에 달리고 있던 이수연 교관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녀는 넘어진 김민준을 지나쳐 박도준의 바로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백도준 훈련병. 그녀의 목소리는 달리는 와중에도 조금의 떨림도 없이 차분했다. 박도준은 짜증스럽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때도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 전우회. 군인은 동료 군인을 전우로서 아끼고 서로 도와야 하며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걸고 전우를 구해야 한다. 내 행동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수연은 교과서를 읽듯 감정 없이 군법 조항을 읊었다. 그녀의 방식은 늘 이런 식이었다. 감정적인 질책 대신 차가운 규칙과 논리로 상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방식은 박도준의 오만함에 불을 지폈다. 그는 갑자기 달리던 것을 멈추고 이수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무리들도 덩달아 멈춰섰다. 교관님. 박도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여기는 책상머리에 앉아 법전이나 외우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사내들이 강해지는 곳이라고요. 교과서 몇 줄 읊는다고 저놈 다리가 빨라지기라도 합니까? 그는 턱짓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민준을 가리켰다. 아마 교관님은 이해 못하시겠죠? 여자니까. 한 번도 자신의 신체적 한계까지 부딪혀 본 적이 없을 테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턱이 있나. 여자니까. 그 말은 명백한 도발이자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수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박도준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박도준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판단했다. 할 말 없으십니까?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교관님처럼 편하게 훈련받는 게 아니라서요. 박도준은 비웃음을 날리며 몸을 돌려 그녀의 옆을 지나가려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어깨를 이수연의 어깨에 강하게 부딪혔다. 작고 가녀린 여자. 당연히 비틀거리거나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하지만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밀려난 것은 이수연이 아니었다. 박도준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오히려 자신의 어깨가 옥신거리는 것을 느끼고는 저도 모르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수연은 그 자리에 조금의 미동도 없이
마치 강철로 된 기둥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박도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당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어떻게 이 작은 여자가 자신의 전력에 가까운 충돌을 버텨낸단 말인가? 그는 충격에 빠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이수연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전까지 그저 감정이 없어 보였던 그녀의 눈이 이제는 혹한의 겨울 바다처럼 차갑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무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차갑다 못해 서늘한 분노의 전조였다. 다음 훈련은 지상 15m 높이에 설치된 외줄 다리를 건너는 고공 장애물 훈련이었다. 훈련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래를 내려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높이. 발을 디딜 곳은 흔들리는 밧줄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훈련병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안전 하네스와 확보용 고리가 생명줄의 전부였다. 이수연 교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훈련병 한 명 한 명의 안전장비를 직접 점검했다. 그녀의 손길이 하네스의 버클을 지날 때마다 찰칵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는 너희들의 오만함이나 장난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목숨과 직결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제 구보 훈련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처럼 들렸다. 훈련병들은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준과 그의 무리들조차 마지못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불쾌하고 반항적인 기운이 꿈틀거렸다.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장비들이 놓인 곳에서 박도준의 무리가 잠시 셔츠를 고쳐 입는 척하며 김민준이 사용하게 될 안전고리 근처에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몇몇 훈련병의 눈에 띄었다. 그들은 무언가 작은 부품을 만지작거리는 듯 했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김민준 훈련병. 이름이 호명되자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또다시 어떤 조롱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출발대로 걸어나갔다. 이수연이 그의 안전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의 손이 안전고리를 확인하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점검을 마쳤다. 콜발. 김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첫발을 내디뎠다. 밧줄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해 한 걸음 나아갔다.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거의 절반쯤 건넜을 때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은 나다. 빨리 안 가고 뭐래? 박도준이었다. 규정상 한 번에 한 명만 다리를 건널 수 있었지만 그는 보조교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밧줄 위로 올라섰다. 박도준 훈련병, 내려와 보조교관이 소리쳤지만 그는 못 들은 척했다. 박도준이 올라서자 밧줄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김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밧줄을 붙잡았다. 이런, 균형 잡기가 힘드네. 박도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몸을 크게 흔들었다. 마치 서커스단의 광대처럼. 그는 밧줄을 거대한 채찍처럼 휘둘렀다. 그 진동은 고스란히 앞서가던 김민준에게 전달됐다. 요츠왁! 김민준의 몸이 공중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박도준의 악의적인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챙! 모두의 귀에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이 들렸다. 김민준의 몸을 지탱해주던 안전고리의 잠금소의 부분이 격렬한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풀려버린 것이다. 박도준 무리가 미리 손을 써둔 미세한 결함이었다. 안전선에서 분리된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다. 어우! 김민준의 손에서 밧줄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그의 눈이 공포로 극도로 커졌다. 훈련장의 모든 훈련병들이, 그리고 출발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교관들이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광경을 목격했다. 김민준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다. 와!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몸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15m 아래의 딱딱한 흙바닥을 향해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출발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수연 교관의 얼굴에 처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평소의 냉정함과 무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놀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최상위 포식자가 사냥감을 포착했을 때와 같은 섬뜩할 정도로 날카롭고 무서운 집중력이었다.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긴장했다. 폭발 직전의 고요함, 모든 것이 그 찰나의 순간에 멈춰섰다. 김민준의 비명이 정점에 달하고 그의 몸이 중력에 이끌려 낙하하는 그 찰나의 순간, 훈련장의 시간은 마치 느리게 감는 필름처럼 늘어지는 듯했다. 훈련병들은 그저 숨을 삼킨 채 곧 닥쳐올 끔찍한 비극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모두의 시간이 느려졌을 때 단 한 사람의 시간만은 빛의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이수연 교관,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생각이라는 과정 자체가 생략된 듯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15m 높이의 출발대 난간을 향해 단 2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니었다. 압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한 눈으로 따라가기 힘든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난간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미쳤어.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교관이 투신자살이라도 하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떨어지지 않았다. 허공으로 몸을 날리는 동시에 그녀의 손은 섬광처럼 움직여 출발대의 벽에 비상용으로 걸려있던 레펠 로프 뭉치를 낚아챘다. 한 손에 로프를 쥔 채 그녀의 몸은 김민준과 거의 같은 궤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군복을 휘날렸다. 아래에서는 경악으로 얼어붙은 훈련병들의 얼굴이 점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몇 미터 옆에서 떨어지고 있는 김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추락하는 그 짧은 몇 초 동안 이수연은 믿을 수 없는 동작을 해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로프를 풀어헤치는 동시에 로프의 한쪽 끝을 출발대의 강철 지지대에 정확하게 던져 감았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날아간 로프는 지지대를 2번 감고는 마찰력에 의해 팽팽하게 고정되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낙하물이 아니었다. 거대한 진자에 추가되었다. 로프가 팽팽해지는 순간 그녀의 몸은 수직으로 떨어지던 궤적을 바꾸어 거대한 홀을 그리기 시작했다. 엄청난 원심력이 그녀의 몸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추락하는 김민준을 향해 몸을 날렸다. 흡, 짧은 기압과 함께 그녀는 공중에서 팔을 뻗어 김민준의 군장 멜빵과 상체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두 사람의 몸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그 충격을 자신의 온몸의 근육으로 흡수해버렸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의 진자가 되어 거대한 홀을 그리며 땅을 향해 날아갔다. 훈련병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면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수연은 타워의 벽면을 발로 차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쿵쿵 그녀의 군화가 벽을 박차는 소리가 2번 울렸다. 그리고 진자의 움직임이 최저점에 도달하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한 손으로 로프를 풀고 김민준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은 채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완벽한 자세로 몸을 굴렸다. 마치 한 장의 낙엽이 떨어지듯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부드러운 착지였다. 흙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훈련장의 정중앙에는 이수연이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정신을 잃은 김민준을 품에 안고 있었다. 김민준은 긁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훈련장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바람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저 위쪽에서 텅 빈 로프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훈련병들과 교관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인간의 움직임이 맞는지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밧줄 다리 위 박도준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와 경외감만이 남아 있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수연은 조용히 김민준을 바닥에 눕히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다른 누구도 아닌 15m 상공의 밧줄 위에서 얼어붙어 있는 박도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박도준 훈련병!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법처럼 훈련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정함을 넘어선 지독하게 차가운 강철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자리에서 대기해.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대한 존재가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그 한마디에 훈련장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단순한 훈련사고 현장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의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심판의 장으로 이수연의 명령이 훈련장 전체에 얼음처럼 박혔다. 15m 상공의 박도준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방금 눈앞에서 펼쳐진 초현실적인 광경이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이었다. 공포가 분노를, 그리고 분노가 다시 굴욕감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교관들과 의무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김민준에게 달려가는 동안 박도준은 떨리는 팔다리를 움직여 간신히 출발대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전 훈련병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여자 교관에게 완벽하게 압도당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내가 저런 계집애한테.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는 계단을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와 곧장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옆에는 상황 파악이 덜 된 채 리더의 분노에 덩달아 흥분한 그의 신복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이수연은 여전히 의식을 찾은 김민준의 곁에 꿇어앉아 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위협적인 발소리에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야! 마침내 박도준의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는 이수연의 바로 등 뒤에서 멈춰서서 고함을 질렀다. 단누, 정체가 뭐야 뭔데? 감히 나한테 명령질이야.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과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이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의무병에게 김민준을 맡기고는 비로소 몸을 돌려 박도준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무표정이 박도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대답해. 박도준은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훈련소에서 싸움으로 단련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위력적인 주먹이었다. 그의 양옆에 있던 2명의 동료도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좌우에서 이수연을 향해 덮쳐들었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1명의 작은 여자를 향해 동시에 공격을 가하는 비겁하고 압도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음 3초 안에 끝났다. 첫 번째, 왼쪽에서 달려들던 훈련병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팔을 뻗었다. 이수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박도준의 주먹을 향해 몸을 움직이는 동시에 왼발을 축으로 몸을 살짝 회전시켰다. 그러자 달려오던 훈련병은 그녀의 몸을 스쳐 지나갔고 이수연은 그가 지나가는 순간 손바닥으로 그의 어깨 관절 부위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툭 쳤다. 으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어깨 관절이 탈구된 것이다. 힘을 거의 들이지 않은 오직 정확성만으로 이루어진 일격이었다. 두 번째, 오른쪽에서 달려들던 훈련병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주먹을 내지르는 순간 이수연은 첫 번째 동작에서 이어지는 흐름 그대로 몸을 낮추며 그의 팔목을 아래에서 위로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지렛대 삼아 몸을 회전하며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그의 팔꿈치와 손목이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규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고통에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수연은 그를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 마지막, 박도준. 그의 분노가 실린 주먹이 이수연의 코앞에 도달했을 때 그의 눈에는 이미 2명의 동료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수연은 기다렸다는 듯 날아오는 그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흘려보냈다. 박도준은 전력을 다한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몸의 중심이 크게 무너졌다. 이수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고 자신의 엉덩이를 그의 하반신에 밀착시킨 뒤 땅에 뿌리박은 듯한 하체의 힘으로 그를 들어 올렸다. 전형적인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이었지만 그 속도와 간결함은 차원이 달랐다. 박도준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그대로 바닥에 매닥붙였다. 케어헉, 그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몸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수연이 그의 등 위로 올라타 한쪽 무릎으로 그의 척추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다. 어깨가 뽑혀 나갈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모든 일이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훈련장은 다시 한번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훈련병들은 입을 벌린 채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완벽하고 무자비한 기술의 향연이었다. 이수연은 박도준을 짓누른 채 거친 숨 한 번 내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매일 아침 하던 체조를 마친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꽂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훈련장의 지배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훈련장은 절대적인 지배자의 발 아래 놓인 왕국처럼 고요했다. 이수연은 여전히 한쪽 무릎으로 박도준의 등을 짓누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체중이 실린 것도 아닌데 박도준은 마치 산에 짓눌린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고통과 굴욕, 그리고 이제는 정체 모를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다른 교관들과 훈련소 간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상황이 이미 그들의 통제를 한참 벗어났기 때문이다. 훈련병 간의 다툼이나 하극상 수준이 아니었다. 방금 전 그녀가 보여준 비인간적인 능력,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은 평범한 군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이 나왔다. 이수연은 박도준을 짓누르고 있지 않은 다른 한 손을 움직여 자신의 군복 허리춤에 매달린 작은 파우치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군용 무정이나 휴대폰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각진 디자인의 검은색 위성 전화기였다. 일반 부대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특수 임무 수행자들만이 사용하는 장비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전화기의 측면에 있는 단축 버튼 하나를 길게 눌렀다. 뚜르르 하는 일반적인 연결음 대신 삐 하는 짧고 건조한 디지털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곧바로 통화가 연결되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고 건조해져 있었다. 마치 암호문을 전송하는 기계처럼. 여기는 그림자 몇몇 간부들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처음 듣는 호출명이었다. 옛 식별 코드 알파7557 알파07. 그 숫자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훈련대장, 백전노장의 상사 한 명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7077.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 없었다. 국가 기밀에 속하는 최정계 특수부대, 테러 진압 및 비밀 작전의 대명사. 그의 동공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수연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현재 위치, 백호 신병훈련소, 상황 등급, 1급 코드 1으로 격상. 훈련 중 고의적 장비 훼손으로 인한 살인 미수 및 교관에 대한 무장폭행 발생. 그녀는 담담하게 사실을 읊었다. 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살인 미수, 무장폭행. 이것은 징계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요청사항, 특수임무 헌병대, 즉각 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바람. 훈련대장의 얼굴이 이제는 새하얗게 질렸다. 특수임무 헌병대, 일반 군사경찰이 아니라
군 내부의 특수 범죄나 간첩 행위를 다루는 직속 부대였다. 신병 훈련소에서 일어난 단순 폭행 사건에 그들이 출동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것에 쐐기를 박았다. 사후 보고서는 한민극 대장님께 직통으로 올린다. 이상 한민극 대장. 합참의장의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군서열 1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성 장군. 박도준의 등 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힘마저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유력 정치인이라 한들 합참의장의 이름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고통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완전한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아니, 누구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교관이 아니었다. 이수연은 통화를 끊고 위성 전화기를 다시 파우치에 넣었다. 모든 과정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제야 박도준의 팔을 꺾고 있던 손의 힘을 살짝 풀었지만 여전히 그의 등을 무릎으로 누른 채였다.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들은 훈련대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전원현 위치에서 50m 밖으로 물러나 지금 즉시 훈련장 전체를 통제한다.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절대 접근 금지.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수연을 교관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훈련소의 모든 지휘 계통을 뛰어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다. 훈련장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섰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대기 중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그런 종류의 전율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 끝에서 드드드드드드 모두의 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무서운 속도로 훈련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뚜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헬리콥터의 소음은 순식간에 훈련장 전체를 집어삼켰다. 훈련병들은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서 점처럼 보이던 두 개의 검은 형체는 무서운 속도로 다가와 이내 육중한 위용을 드러냈다. 일반 수송 헬리콥터가 아니었다. 날렵하고 위협적인 형체의 블랙호크 UH-60이었다. 기체에는 일반 부대 마크 대신 누구도 본 적 없는 검은 맹수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헬리콥터들은 지정된 착륙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이수연과 훈련병들이 있는 훈련장 정중앙 상공에서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일으킨 강풍이 훈련장을 휩쓸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쳐 시야를 가렸고 훈련병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콩콩 두 대의 블랙호크가 거의 동시에 지축을 울리며 땅에 내렸다. 연문이 열리자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반 군사경찰이 아니었다. 손에는 최신형 K2CL 소총이 들려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실전으로 단련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냉혹한 효율성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나타나자마자 한마디 말도 없이 이수연을 중심으로 반경 20m의 경계선을 만들며 다른 모든 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바로 그때 선두 헬리콥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어깨에는 번쩍이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각 잡힌 전투복과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위험 있는 얼굴. 그는 훈련소 같은 말단 부대에는 결코 모습을 드러낼 일이 없는 군상층부의 고위 장성이었다. 충성 부대장 대령 박철규 소장님께 보고드립니다. 훈련소장인 박 대령이 넋이 나간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자신의 관할구역에. 그것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특임대와 장성이 들이닥친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장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박 대령이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듯 그의 옆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소장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경계선 중앙에 고요히 서 있는 이수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소장은 이수연의 바로 세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훈련소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짝! 소장은 군화 뒷굽을 부딪히는 소리가 나도록 완벽한 차려 자세를 취하더니 이수연을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가장 높은 예우를 담은 거수경례를 했다. 별 2개짜리 장성이. 이제 갓 대위 계급장을 단 것이 분명한 젊은 여교관에게. 그림자님께 보고드립니다. 소장의 입에서 나온 그림자라는 호출명 뒤에 붙은 님이라는 존칭은 박 대령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군대에서 계급을 역행하는 존칭은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사용된다. 상대가 공식적인 계급 체계를 초월하는 특별한 신분과 임무를 가진 존재일 때. 한민극 대장님의 명에 따라 특수임무 헌병대 도착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지휘권을 인계받겠습니다. 이수연은 경례를 받는 대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승인의 표시였다. 소장은 경례를 풀고 몸을 돌려 여전히 이수연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박도준과 그 옆에 쓰러진 2명의 훈련병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새 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군법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제52조의 이군용시설 및 장비 파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현 시간부로 전원 체포한다. 끌고 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특임대원 2명이 달려들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박도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이거 해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완전히 이성을 잃은 박도준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한 특임대원은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다. 그는 박도준의 귓가에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소용없어. 새끼야, 네가 오늘 건드린 분이 누구신지. 평생 감옥에서 후회하게 될 테니까. 케이블 타이가 그의 손목을 조이는 차가운 감촉과 함께 박도준의 마지막 희망은 완전히 박살났다. 그와 그의 공범들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가 헬리콥터에 처박혔다. 잠시 후 2대의 블랙호크는 다시 한번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소음이 잦아들자 훈련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도준 무리가 있던 자리에는 그들이 남긴 희미한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이수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있는 박철규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지만 박 대령은 이미 수백 가지 질문에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훈련소장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의 주인인 박철규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조를 받는 피해자처럼 책상 앞에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자리에는 방금 전 헬리콥터를 타고 온 최진혁 소장이 앉아 있었다. 최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류철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박 대령의 숨통을 조여왔다. 방 한쪽 창가에는 이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텅 빈 훈련장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이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박 대령! 마침내 최 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자네 부대에 지금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나. 질책이 아니었다. 사실을 확인하는. 그래서 더 잔인하게 들리는 질문이었다. 박 대령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에 가까웠다. 그는 이수연이 상부의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아온 그저 그런 장교라고 지레짐작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이다. 최 소장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들고 있던 검은색 서류철을 책상 위로 던졌다. 서류철 표지에는 1급 군사기밀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읽어보게. 박태령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의 이수연이 위장크림을 바른 채 섬뜩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그녀의 이력. 이름 이수연, 호출명 그림자 고스트, 소속 제7범7 특수임무단.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한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류에는 그녀가 수행했던 작전들의 이름이 코드명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해외 대테러 작전, 적국 수뇌부 암살, 아군 포로 구출. 그중 몇몇은 뉴스에서조차 단편적으로만 보도되었던 국가의 운명이 걸렸던 극비 작전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작전 보고서의 말미에는 똑같은 평가가 붙어 있었다. 임무 성공의 핵심 요원, 생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귀환, 현존하는 최고의 인간 병기, 자네가 이수연 교관으로 알고 있는 저 사람. 최 소장이 창가에 선 그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는 그림자라고 불린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배출한 가장 완벽한 특수요원이지. 자네 같은 지휘관 수백 명의 목숨값보다. 저 요원 한 명의 가치가 더 높다는 뜻이야. 박 대령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멍한 눈으로 최 소장을, 그리고 다시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북아프리카에서 수행된 샌드 바이퍼 작전에서 그림자는 팀원 전체를 잃었다. 매복에 당해 12명의 대원 중 유일한 생존자였지. 그리고 혼자서 적 병력 30명을 전원 사살하고 귀환했다. 최 소장의 목소리에 희미한 고통이 스쳤다. 국가는 그림자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곳 훈련소 교관 임무는 그 빚을 갚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그림자가 조용히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단 말이다. 그런데 자네는 그 신성한 장소를 고작 분내기, 정치인의 망나니 아들놈이 판치는 놀이터로 만들었어. 하마터면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을 뻔했다고. 최 소장의 마지막 일갈에 박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었다.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에 가까웠다. 그 시각, 훈련소 막사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훈련병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한 비현실적인 사건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네오도 봤지. 소장님이 그 교관님한테 격려하는 거. 특임대 군인들이 그림자님이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 님자를 붙였다고. 아까 간부들끼리 하는 얘기 엿들었는데 707 출신이래. 그냥 대원도 아니고 전설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리부터 순식간에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녀린 체구의 여자 교관. 조용하고 무뚝뚝하던 사람. 그 평범한 껍데기 속에 국가의 명운을 짊어지고 싸우던 전쟁 영웅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훈련병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기묘한 흥분과 경외심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막사의 창가로 몰려들었다. 저 멀리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훈련장을 가로질러 막사로 향하는 작은 인형이 보였다. 이수연 교관이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이전과 똑같았다. 작고 단정했다. 하지만 이제 훈련병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작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을 짊어진 거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에 대한 인식은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백호 신병훈련소의 공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벽 점호를 위해 연병장에 도열한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사적인 잡담이나 흐트러진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잠에서 덜 깬 흐리멍덩함 대신 바짝 긴장한 군기와 함께 무언가에 대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이수연 교관이 점호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가 연병장 중앙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 완벽한 차려 자세를 취했다. 이전에는 교관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 겨우 나오던 칼날 같은 각도와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감히 그녀를 똑바로 향하지 못하고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녀의 발끝 어딘가에 머물렀다. 훈련소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뿌리부터 뒤바뀌었다. 점심 식사 시간, 한 훈련병이 급하게 뛰어가다 다른 훈련병과 부딪혀 국그릇을 엎지르는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전 같았으면 욕설과 멱살잡이로 번졌을 상황. 하지만 국물을 뒤집어 쓴 훈련병은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나? 다친 데 없어. 그는 심지어 당황한 상대방을 도와 함께 바닥을 닦았다.
훈련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체력이 달려 뒤처지는 동료를 향해 더 이상 야유나 조롱이 날아오지 않았다. 대신 힘내라. 조금만 더 버텨 하는 격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말없이 뒤에서 동료의 군장을 밀어주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다. 약자를 짓밟는 것은 힘의 증명이 아니라 나약함의 표출이라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이수연 교관처럼 고요함 속에서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실력과 규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변화의 중심에는 김민준 훈련병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든 약골이 아니었다. 물론 여전히 체력적으로는 다른 동기들에 비해 부족했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누구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과외교사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격 훈련 시간. 김민준은 여전히 표적을 맞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초조함에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수연 교관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민준의 뒤에 서서 그의 자세를 살폈다. 호흡이 너무 얕다. 나직하지만 선명한 목소리. 그녀는 말과 동시에 김민준의 복부에 손을 가볍게 대었다. 격발 직전 3초간 숨을 멈춰. 그리고 패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숨을 쉰다고 생각해. 오가의 힘배.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어깨를 톡 건드렸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의 어깨 근육이 저도 모르게 풀렸다. 그녀는 김민준의 팔을 잡고 총구의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 주었다. 그녀의 가르침에는 따뜻한 격려나 칭찬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기계처럼 정밀한 분석과 핵심을 꿰뚫는 교정만이 존재했다. 따시! 김민준은 침을 삼키고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가다듬고 반가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탕 총성이 울리고 잠시 후 표적지 옆에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훈련병 8점 표적 명중. 김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0점 아니면 빗맞기 일수였던 그가 처음으로 검은 원 안에 총알을 박아 넣은 것이다. 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이수연은 이미 다른 훈련병을 지도하기 위해 자리를 옮긴 후였다. 김민준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자신감이라는 잃어버렸던 감정이었다. 한편 훈련소장실의 박철규 대령은 국방부 동기와의 통화에서 박도준의 최종 처리 결과를 전해 듣고 있었다. 그래, 박 의원 아들놈 말이야. 완전히 끝났어. 처음엔 박 의원이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난리도 아니었다더군. 자기 아들은 아무 잘못 없고 교관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말이야. 근데 소용없었지. 어떻게 됐나?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고서가 한민극 대장님 책상에 직통으로 올라갔고 그 내용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까지 브리핑됐다는군. 박 의원은 다음날 아침 조용히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불려가서 딱 한마디 들었답니다. 이 일에 대해 한 번만 더 언급하면 당신의 정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 깨끗하게 포기했답니다. 자기 아들 군 생활보다 자기 배지가 더 중요했던 거지. 전화기 너머 동기의 목소리에는 통쾌함이 묻어 있었다. 박도준과 그의 공범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 및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했다. 그 어떤 든든한 배경도. 그림자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그날 저녁 모든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생활관을 청소하고 있었다. 고된 하루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묘한 활기가 넘쳤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이수연 교관이 걸어왔다. 그녀는 서류철을 든 채 자신의 숙소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녀와 마주친 훈련병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경례도, 구호도 없는 조용하고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이수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훈련병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백호 신병 훈련소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찌는 듯한 여름이 지나고 훈련소에는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늘은
김민준을 포함한 신병들이 훈련소 생활을 마감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다는 수료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훈련병들의 모습은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 어수룩하고 불안해 보였던 앳된 얼굴들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늠름해졌고 어설펐던 제식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군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깊은 전우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훈련소장 박철규 대령의 수료사 역시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상투적인 애국심이나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지 않았다. 진정한 강함은 동료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동료의 손을 잡아 함께 나아가는 데서 나온다. 제복의 무게는 계급의 높이가 아니라 책임감의 깊이로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 그의 시선이 잠시 교관들이 서 있는 대열의 한쪽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의 이수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박태령은 그녀를 향해 아주 짧게, 하지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목례를 보냈다. 수료식이 끝나고 훈련병들이 눈물과 웃음으로 가족들과 재회하는 소란 속에서 이제는 이등병 계급장을 단 김민준이 이수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던 소년이 아니었다. 꼿꼿하게 편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 그는 이수연의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힘찬 거수 격리를 했다. 충성 이병 김민준, 교관님 덕분에 무사히 수료했습니다. 이수연은 말없이 그의 계급장과 한층 단단해진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교관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수연은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가 손을 뻗어 그의 전투복 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늘 그렇듯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누그러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김희병. 그녀의 나직한 한마디에 김민준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다. 다시 몇 주가 지났다. 수료를 마친 병사들이 떠난 훈련소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다. 아직 군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란스럽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신병들이었다. 이수연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고공 장애물 훈련장의 감시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로운 신병들은 서로 장난을 치고 교관의 지시를 건성으로 들으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한 젊은 보조교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번 기수는 유독 더 산만한 것 같습니다. 저 녀석들을 어떻게 진짜 군인으로 만들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이수연은 대답 없이 그저 혼돈스러운 훈련장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과거의 김민준처럼 유독 겁에 질려있는 한 훈련병에게, 그리고 과거의 박도준처럼 거들먹거리는 또 다른 훈련병에게 차례로 머물렀다. 그녀는 그들을, 그리고 그들 모두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때였다. 늘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상처 입은 맹수가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찾았을 때 짓는 것과 같은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임무를,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치유의 방식을 찾아낸 것인지도 몰랐다.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광활한 훈련장을 굽어보는 그녀의 작은 실루엣을 비춘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